M1 칩, M1 프로, M1 맥스 칩 같은 거. 이 동그란 원판에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만한 이런 이따만 디펙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네, 지난 3월 9일 애플 이벤트가 있었죠. 이번에도 어마무시한 제품들과 기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이 애플 이벤트를 많이 다뤄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 출시, 그런 스펙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안델공학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고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숨어있는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애플 이벤트의 키워드를 꼭 잡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다 다루기는 힘드니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거든요. 먼저 아이폰 SE 3세대가 출시되었다. 그런데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뭐 보급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색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여기에 M1 칩이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 M1 울트라라는 칩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전 제가 이렇게 M1 칩의 설계 방식들이라던가 인텔 X86, AMD X86과 좀 다른 점들을 많이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뭐 A15 바이오닉, M1 맥스 프로 그리고 M1 울트라까지 이런 칩들을 내놓으면서 정말 이제 위아래로 이제 통합해가는 엄청난 이 진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애플 실리콘 전략에 따라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준 것은 아이폰 13 버서요. 뭐 13 이전에 소개해줬는데 뭐 굳이 한 번 더 설명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바로 아이폰 SE 3세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아이폰 SE 3세대. 예전과 같이 이렇게 홈 버튼이 딱 달려있는 4.7인치형 디스플레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수방진 등급은 IP67 등급으로 뭐 꽤 준수한 편이죠. 5G 통신을 함께 탑재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폰 SE, 그러니까 보급형 아이폰인데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형인데도 굉장히 제일 성능 좋은 AP를 넣었다는 거죠. 결국 이 AP 싸움이 실제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텐데 뭐 최근에 이제 삼성 GOS 이슈라던가 수율 문제 이런 것들로 들어봤을 때에 보급형 전략에서의 애플의 돋보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SE라고 하더라도 이전 아이폰 8, 7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죠. 그래서 A15는 현재까지 애플이 만든 모바일 AP SoC 중에서 가장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을 이렇게 다 끌어올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약간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사운드 쪽, 뭐 배터리 부분 이렇게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갖고 보급형으로 내세웠어요. 특히 올해는 이제 5G 보급이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죠. 뭐 인도, 베트남 이런 데 다 퍼져나가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또 프리미엄, 하이엔드급 아이폰 13 프로 맥스 뭐 이런 걸로 다 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급편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요거를 가장 좋은 AP를 딱 박아 넣으면서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가격이 $429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찾아보니까 한 59만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보급형 가격으로 아이폰을 즐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바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폰이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이폰 SE는 어쨌든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이 보급형에 속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최근에 뭐 퀄컴도 그렇고, 퀄컴 스냅드래곤 8 젠 1도 그렇고, 삼성의 엑시노스 2200도 그렇고, 아이폰 A15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급형 아이폰에도 가장 최신 모바일 AP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쭉 쓰시고 계시던 분들은 이 가격 아이폰 한번 써볼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안드로이드를 주로 쓰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칩도 좋은 거 썼는데 이번에 한번 애플 거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급형 시장에서의 애플이 이러한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의 확고한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이 이 판매 대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애플 1등 기업의 이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 진영 그냥 쭉 써오던 사람이 이 애플 거를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비싼 애플 거 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보급형이 이렇게 잘 나온다. 성능도 잘 나온다. 심지어 최근에 안드로이드 폰들 뭔가 AP들이 조금 성능이 약하대 이런 이슈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겠죠. 보급형이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잘 안 팔릴 수 있는 자기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보급형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제대로 잘 대응을 하자 이렇게 애플이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점 A15 바이오닉이라는 모바일 SoC를 넣었잖아요. 이게 비싼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일단 하나를 딱 설계를 딱 해놓고 요거를 우리가 양산이라고 하죠. 대량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단가가 싸진 효과가 있죠. 처음에 이 개발 비용, 설계 비용, 투자 비용, 최고 이제 램프업해서 만드는 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번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것저것에 다 쓸 수가 있다면은 그런 관점에서도 애플은 전체 라인업에 있는 스마트폰들을 아주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통계기관에서 보면은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이 거의 뭐 한 2억 대가 넘더라고요. 2억 5천만 대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막 수억 대가 이렇게 AP가 팔리고 스마트폰이 팔리니까 충분히 이게 해볼 만한 장사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전략을 세웁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도입하였던 M1 프로세서를 아이패드 에어에도 탑재했다. 기본적으로 저전력 고성능을 내는 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얍실한 태블릿 PC에도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이패드 프로급의 성능을 내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이제 궁도적인 뺀 이런 부분들을 잘 포지셔닝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5세대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M1의 이제 8코어 CPU가 최대 60%더 빠르고요. 이제 8코어 GPU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아이패드 에어 대비 2배나 빠른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아이폰 13에서 아이폰 SE 3세대가 나왔죠. 좀 더 저렴하지만 동일한 모바일 AP를 쓰는, 그리고 이전에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는데 그것과 똑같은 SoC를 쓰는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전략이 이제 구상이 되시죠. 여기에 이제 깜짝 놀라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M1 시리즈의 마지막 거를 얘기해준다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M1, M1 프로, M1 맥스 말고 갑자기 M1 울트라가 진짜 극강이라는 거죠. 울트라. M1 울트라가 왜 울트라인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나노 공정을 사용을 하면서 뭐 프로레스, 링커니커도 다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800GB입니다. 이게 이전에 M1 맥스에서 400G거든요. 그냥 두 개 갖다 붙인다고 그냥 2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2배가 나왔다는 거죠. 흔히 말해 제가 파이어스톰 아니면 아이어스톰이라고 했죠. 그냥 브레인스톰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스스톰 대신. 그러니까 파이어스톰과 브레인스톰 이런 애들을 코어를 써가지고 20코어 지어넣고 GPU 코어는 이제 32개 합쳐서 64코어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엔진으로서 이제 뉴럴 엔진을 32코어 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114빌리언, 그러니까 1140억 트랜지스터라는 거니까 이전에 M1 맥스의 딱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 여기 있는 게 중요합니다. 2.5TB per second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밑에 잘 보시면은 인터 프로세서 밴드위스. 그러니까 칩을 두 개를 붙인 구조기 때문에 요거 사이에 인터커넥션을 빠르게 지연 없이 빠르게 전송하는데 이게 2.5TB라거든요. 기존의 인터커넥티비티 속도보다 한 4배가량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여기 아래 보시는 울트라 퓨전이라는 아키텍처로 사용했다.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발표 중에는 이렇게 서로 독립된 이런 칩이 있으면은 서로 인터커넥트, 서로 커넥트, 연결한다. 커넥트 할 때 발열도 많이 생기고 이 핀 개수가 엄청 많이 되니까 이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바틀렉이 되는 거죠, 병목. 근데 얘네들이 M1 맥스를 설계를 할 때 이 두 칩을 아예 연결할 거를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 끝에 이거 흔히 칩을 다이라고 하잖아요. 다이랑 다이 투 다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패브릭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0,000개 이상의 신호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실리콘 인터포즈를 사용을 했죠. 이렇게 10,000개 신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앵간히 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울트라 퓨전 기술이라고 명명을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양쪽에 있는 CPU 코어, GPU 코어, 뉴럴 엔진 코어 모든 것들을 다 빨리 사용하니까 이게 바틀렉이 안 되는 겁니다. 바틀렉이 안 되면서 양쪽을 다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정말 고성능이 필요로 할 때에 이걸 다 쓸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드웨어를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합쳐놨다. OS 입장에서는 하나의 칩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 M1 칩 SoC 설계 영상 같은 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애플은 그냥 이 칩 대딱 크게 만들어가지고 수요를 포기하고 그냥 걔네들 돈 많으니까 막 돈 플렉스 하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왜냐?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웨이퍼, 웨하스. 동그란 웨하스에다가 칩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다 조각조각 하고 웨하스 떼먹듯이 이렇게 반도체를 떼서 아이폰에 이렇게 딱 탑재하고 맥북 프로에 탑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인터포저라는 게 결국은 서로 독립된 다이의 칩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구조거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이 투 다이를 연결을 따로따로 시키는 이런 칩넷 구조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그냥 쭉쭉쭉 이어가는 패브릭 구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피니트 패브릭이라고 명명되는 AMD의 기술처럼 여러 다이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은 이게 4코, 8코, 16코, 32코, 코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 칩이 크면 클수록 똑같은 부위에 어떤 반도체 이제 결함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칩 통째로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M1 칩, M1 프로, M1 맥스 칩 같은 거. 이 동그란 원판에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만한 이런 이따만 디펙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디펙이 따면 전체 몇 개 중에 이걸 갖다 버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M1 프로, M1 맥스 때는 애플이 플렉스를 했어요. 수율 좀 안 나와도 지금 가야 돼. 지금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 레그 프레스 할 때 30개 하면 한 개 더 해야 돼. 한 개 더 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가야 돼. 우리 애플 실권 보여줘야 돼. 성능 보여줘야 돼. 바로 보여줘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M1 울트라를 만들 때 그냥 이따만한 걸 만들기에는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1 맥스를 똑같은 거를 만들되 이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칩렛 구조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웨이퍼의 원래 수율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좀 수율이 안 나와서 플렉스를 한다 하더라도 M1 울트라에서 어느 정도의 이 생산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GPU, CPU 이런 것들이 그냥 M1 맥스 두 개 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한 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인터포즈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M1 칩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이죠. 통합 메모리 구조가 현재 지금 총합이 이제 128GB거든요. M1 울트라의 경우가. 이거를 CPU, GPU가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 활용도가 굉장히 또 좋은 거죠. 실제로 칩 크기 보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양쪽에 이 램을 딱 배치를 해가지고 이 메모리들을 싹 다 공유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 그리고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128GB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CPU, GPU, 뉴럴엔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땅이 넓으니까 그냥 나 이만큼 쓸래 하면 20코어 CPU도 그냥 쓰고 막 캐시도 엄청나게 크죠. 돈 다 때려 부었어. 엄청나게 큰 칩을 발표를 한 거죠. 이제 16코어 PC 데스크탑을 비교를 했는데 60W 기준으로 딱 봤을 때에 인텔의 하이엔드 PC 데스크탑이 내는 CPU 성능보다 90%나 높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파워 기준으로만 보면은 동일 성능 대비 거의 100W나 준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얼마나 전성비가 좋은 칩을 내놨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M1 울트라가 M1 맥스의 GPU의 2배잖아요. 얘네들이 엔비디아의 가장 하이엔드급 그래픽카드 GPU를 대상으로 한번 때려줍니다. 하이스트 앤드 디스크리트 GPU. 디스크리트 GPU라는 게 이제 외장 GPU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냥 엔비디아 RTX 3080 Ti나 3090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090이나 3080 Ti가 진짜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죠. 과연 M1 울트라 이 칩 하나로 그 정도의 GPU 성능을 낼 것이냐? 사실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력을 제한을 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동일한 GPU 성능을 낼 때에 M1 울트라보다 200W나 더 낮다. 굉장히 인정할 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와트수로 올라갔을 때에 3080 Ti나 3090 정도의 성능을 더 낼 수 있느냐? 이건 사실 미지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그래픽 쪽도 거의 다 내가 다 잡아먹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유니파이드 메모리 구조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울트라 퓨전 딱 해가지고 M1 맥스 M1 딱 붙어 약쪽 딱 붙여가지고 거의 한 개의 칩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울트라 퓨전은 2.5TB/s라는 10,000개가 넘는 신호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로 OS 입장에서는 그냥 한 가지 칩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M1 울트라를 어디에 넣었냐? 바로 맥 스튜디오에 넣습니다. M1 맥스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의 성능, 기존 iMac 27인치보다 무려 2.5배나 빨라지죠. 그 다음에 GPU도 딱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iMac보다 3.4배 들어갔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맥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은 무려 8K 프로레스 422 비디오 스트림을 최대 18개까지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코어 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딱딱 받쳐주는 거예요. 네, 외관을 보시면은 가로 세로가 19.7cm입니다. 저 손바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높이가 9.5cm. 그게 손바닥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담해요. 요거 바꾸면 안 되는데 괴물 같은 성능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신경을 쓴 게 아무래도 이 환풍 시스템을 잘 해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쿨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거기다가 뒷면에 4개 썬더볼트, 그다음에 이더넷 포트도 하나 있고 USB-A 포트도 2개나 있고 흐름이 또 1개가 있고 앞쪽에 USB-C 타입 2개도 들어가 있고요. SD 카드를 바로 꽂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문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SD 카드 쓰시는 분들 바로 편하게 꽂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맥 스튜디오에 걸맞는 이 디스플레이도 하나 준비를 하였습니다. 27인치형인데 5K를 지원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고요. 카메라랑 오디오 기능을 다 갖췄다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여기에 이제 A13 프로세서가 또 박혀요. 물론 모니터에도 프로세서가 박힙니다만 A13급이면은 바로 2세대 전에 모바일 AP에 들어가던 프로세서인데 그거를 딱 탑재를 함으로써 좀 더 맥 스튜디오와 상호 프로세싱을 잘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 연결성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저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이 에코시스템을 이런 제품들을 준비해 줌으로써 상당히 좀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애플 실리콘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M1 칩의 경우에는 M1 칩에서 M1 프로, M1 맥스로 그냥 기판을 왕창 늘려서 그냥 하는 과정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야 그게 핵심이냐? 뭐 다른 애들도 뭐 다 넓히면 다 넓힐 수 있는데 수율 다 망치고 한 게 그 핵심이냐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율 칩을 이렇게 크게 무한정 크게 만들어서 플렉스를 무조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이 만든 거를 또 인터포저를 이용해서 서로 붙이는 커넥티비티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수율도 챙기고 성능도 같이 챙기고 그 사이 연결성도 챙기면서 성능도 완전 2배가 되고 이런 것까지 챙겼다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공정이 5나노에서 4나노, 3나노 점점 줄어들면은 이러한 칩 사이즈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붙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표 마지막에 M1 시리즈 중에 M1 시리즈 칩이 탑재가 되지 않은 게 맥 프로.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M1 칩을 그대로 넣을지 아니면 또 이상한 또 새로운 기술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SE 3세대도 그렇고 아이패드 에어도 그렇고 M1 울트라도 그렇고 얘네들은 결국은 칩을 크게 만들었지만 이 수율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시 이 양산 효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여기 삼성이 나와 있고, TSMC 삼성, 이렇게 그 파운드리 경쟁하는 거를 짤로 갖고 왔는데, 이번 물론 갤럭시 S22 시리즈가 GOS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그 AP로 들어가는 엑시노스 200, 아니면 퀄컴 A 젠 1, 이런 것들이 수율이 좀 안 나온다 이런 루머들이 사실 돌았잖아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벤치마크를 하면은 애플의 A 시리즈보다 성능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애플은 라인업 자체를 굉장히 간소하게 가져갑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용도 라인업이 많고 또 엘더레이크 또 데스크탑용도 엄청나게 많고 각각의 칩을 따로따로 설계해야 되니까 결국 이거를 수주받는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그냥 공장을 돌리면서 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입장에서 보면은 소품종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품종을 조금밖에 생산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양산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굉장히 좋은 칩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 저 제품 다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전력을 챙길 수 있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모바일 AP인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억 개의 AP가 지금 찍어낸다고 하거든요. 진짜 엄청나죠. 이제 10수억 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폰 SE 3세대에도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진짜 이 양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거기다가 M1 시리즈 탑재된 맥북만 하더라도 그냥 연간 판매량 한 2천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애플 실리콘 전략이 애플카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증강현실도 그렇고 자율주행, 아마 인공지능 이러면은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런 칩들이 딱딱 박혀 넣어준다. 또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양산 효율이 더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 이벤트에서도 이런 애플카 관련 소식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매번 쇼츠 영상마다 갤럭시 꿀팁만 알려드리다가 채널 영상 제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SE 3세대 한번 사볼까? 가슴이 정말 쿵쾅거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영세한 구독자 수를 보면서 이런 아이템빨 영상으로 승부하다기보다는 영상 컨텐츠 퀄리티에 더욱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아이폰 써보고 싶은 만년 안드로이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